예, 반갑습니다.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 과거에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에 이제 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실제로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사망자도 제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25개구의 많은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인터뷰를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살 예방 접근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냥 정신건강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삶의 문제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더 많이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연구고요. 간단히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살 행동 양상을 좀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자살 사망 전에 자살 시도를 빈번하게 하는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제 치명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는 무언가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야. 요즘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 그 얘기가 그걸 암시하는 얘기였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는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메시지나 사인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자, 조금 더 민감성을 갖자 그런 차원이 크다고 보고요. 주로 이제 집이나 집 근처에서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이제 2013년도 통계도 보면 자살 사망자 전수를 건강보험 심평원 자료를 갖고 확인하니까 죽기 일주일 전까지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무려 43%에 해당돼서 이 신체 건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계를 통해서 병원들 대상으로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정형의학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신체 건강 문제로 오셨지만 뭔가 좀 심각하다, 또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신다라고 할 때 간단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보면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살 행동 전에 꼭 술을 많이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도 좀 같이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0대, 50대뿐만 아니라 20대부터 30대까지 다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 실직 문제,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생활고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40대, 50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일자리의 문제가 굉장히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외로움과 고독, 그 다음에 주변에 힘들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공통점이 우리 사회에 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사망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나 폭력, 학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뭔가가 계속 이제 누적되어 온 어려움들이 있고 또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신뢰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대안적 지지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실제로 자살 시도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자살 행동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로 사망한다. 어떤 개인적인 상실이나
그다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자살로 사망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 갖고는 자살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폐된 차원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누적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임계점까지 누적되어 있고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이 표면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 상호작용하면서 흘러 넘치게 만들면서 자살 행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폐된 차원들을 유목화시켜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무의식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 계속 불화가 있고 폭력이 있고 정서적인 방임이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인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인 몸이 죽은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멸을 지향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성은 뭐냐면 과거의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그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도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건데 다가올 고통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자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자살 충동 이전에 타살 충동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성으로 바뀌고 이 공격성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against self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양자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자살 행동이 일어났고요. 지금 화살표에 보시는 그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해도 주변에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타이밍도 실제로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들이 처음 실패하고 오셔서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있어서 요 이제 아직까지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행동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가서 그 도구들을 구입하게 되고 또 그날 밤에 자기도 예정한 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살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사후에라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제가 자살 행동 위험성들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40대, 50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는 우선 이혼을 하고 가족 해체가 되고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결부가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위상 변화, 자신이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라든지 음주 문제가 겹치면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상당히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우울감과 알코올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해체 이후 혼자 생활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혼자가 돼서 생활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알코올 문제에 대한 아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0 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 이혼,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성적인 신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직 기간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실직 기간이 한 12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50 대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 그 결과들도 보면 50대 이상의 실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도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서 보호 부담이 클 경우도 위험성이 되게 높았고요. 40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망 직전에 이런 또 자살 시도 직전에 자존심 때문에는 평소에는 도움 요청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거는 이제 친인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과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내면에 상당히 이제 분노, 울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를 구분할 때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로 좀 구분을 하는데 상태 분노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만큼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건강하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성 분노의 경우는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화를 내게 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이런 어떤 특성 분노를 갖고 있고 그 울분 상태가 뭔가 자극이 부정적인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그 연구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의 어떤 특징들이 우선 첫 번째는 사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그 이제 그 일이 본인한테 어떤 어려움인지 잘 몰랐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충격들이 뒤늦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지연된 어떤 충격들이 올라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범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충격적인 일 플러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붕괴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자신도 잘 정확하게 모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호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트라우마에 있어서도 시간의 어떤 역전성이 일어나서 과거의 그 트라우마틱한 시간들이 여전히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 실존은 삶과 죽음이 그냥 모순적이지만 이게 뒤죽박죽 합쳐져서 돌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결핍이나 상처가 크신 분들은 반대급부로 아주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현실보다 힘이 세서 계속 나는 이런 삶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고 해리시키고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죽음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들의 특징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삶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도 그런 이제 의문점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거나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힘든 인제 상황 속에서 크신 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인제 과거에 부모님들이 살았던 삶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노력할수록 여러 가지 인제 어려움들이 계속 생겼고 어떤 기본적인 지지 체계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없을 때 굉장히 취약하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어려운 상황에서 인제 결혼을 하고 당장의 어떤 삶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제 결혼을 하고 또 직장들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가족 해체가 되는 이런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혼한 40 대 50대 남성이 자살 고위험군이 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고 유교 문화권이고 남성이 뭔가 어떤 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뭔가를 다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강박이 있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경우 남성들이 굉장히 뭔가 이제 삶의 조건들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자신이 사람들한테 어떤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생활이 대부분 안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식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주변의 사회적 관계도 거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간의 조건이 대부분 결여된 상태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면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활동, 그다음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인간의 조건들이 대부분 결여된 상태로 지내시는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40대 50대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유형들을 보여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라임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으면 살 자리가 없고 살 자리가 없으면 삶의 끝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공식들이 거의 전형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게 지금 40대 50대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거는 일자리, 설 자리, 살 자리, 끝자리의 문제가 20, 30대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기 사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인터뷰한 거를 인제 그 자살 시도자 제가 그 이전에도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언어학자가 인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언어학자인 박영익 교수님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분들의 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 하고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해서 인제 불신이 되게 많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고요.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또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다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인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마음의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각성 수준이 높고 사소한 자극이 들어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야기를 더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과 단절 속에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삶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은 커지면서 극단적인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분들 보게 되면 일종의 인제 문턱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인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결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대인 간의 상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제 같이 자살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트랜스폴드 이펙트라고 해서 문턱을 차고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문턱 효과를 이루는데 보면 대부분 인제 보호 요인들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의미 있는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만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이혼이나 이런 어떤 상실의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마지막 끈이 떨어진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혼, 가족 해체,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점점 세상에서 밀려나고 또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리고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개의 경우 40대, 50대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이런 어떤 도움 요청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못하는 경향들이 있고, 대개의 경우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다가 그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 도움과 됐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만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그 이전에는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턱 효과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이 필요한 도움들을 요청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처보다는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공경을 자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실제로 감당도 안 되고 책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양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호 요인들을 보면 그래도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은 살아계시는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뭔가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무언가 하루에 단 2시간, 3시간이라도 일이 연결될 경우, 그리고 뭔가 새로운 목표가 주어질 때 희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죽음 자체가 두려움, 일종의 마지막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년들과 공감을 할 때는 우선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병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놀랍게도 상담할 때 보면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드리면 주도권이 들어준 사람한테 넘어와요. 그럴 때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의미 있는 상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때 이분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해 주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분노에 찬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나중에는 뭔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희망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뭔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나하고 만난 이 순간만이라도 그분이 진짜 자기 얘기를 하고 마음속의 얘기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후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제가 자살 상담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게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진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들이 쑥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0대 50대 통합형 자살 예방 서비스는 우선 이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원인 파악에 근거한 서비스, 신체 건강이라든지 의식주, 채무 관계, 가족 해체 문제, 그리고 관계 회복, 일상 회복,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우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을 정신병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거부하고 상담이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삶의 문제로 더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자기 표현, 그다음에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상담, 그리고 일이나 신체 건강, 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어떤 그 형식과 어떤 그 시스템들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유입을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가면 적어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이 어디가 있다라고 국가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고립된 40대, 50대 분들이 이런 어떤 보통 YTN 뉴스나 KBS 1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게 유일한 세상과 끈인데 그런 어떤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에 홍보를 하고 저기 가면 원스톱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분들의 욕구나 필요에 맞게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으로 리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 예방 사업이 일과 연결된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일하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뭔가 사회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약간의 경제적 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살 예방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자기 표현과 자기 돌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신체 건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의 신체 건강 문제를 좀 해소시키고 이후에 일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뭐 아주 갚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 연계형 일종의 건강 지원 서비스가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이제 선도 사업,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런 분들한테도 의미 있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되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내과나 그다음에 가정의학과에서도 가벼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단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부분에 어떤 슈퍼비전을 좀 제공하거나 함께 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